한 번쯤 이런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지 않나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아침, 익숙한 집안을 둘러보다가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기분이 드는 순간 말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호숫가의 조용한 집에서 혼자 지내며 매일같이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밤이면 어두운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자신이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기적도 아니었고 새로운 남자가 삶에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 안에서 조용히 일어난 깨어남이었죠. 그렇다면 한때 깊은 외로움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녀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미소 지으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잠시 머물러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윤미가 경기도 외곽의 새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손은 아직도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올해 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야 겨우 계절이 바뀌는 듯한 늦은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 믿었던 한 여인의 마음속에서 말이다. 47세의 윤미는 재혼했다. 현관 앞에 서서 그녀를 맞이한 남자 황도진 씨는 58세. 은퇴한 기술자이며 검소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노년층 독서 모임에서 만났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찾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니는 드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마치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산들바람처럼 조용히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요란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들어주는 그 느낌이 너무나 따뜻했다. 결혼식이 끝난 첫날 밤, 윤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도진이 직접 손본 나무방은 단정하고 소박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오래된 집 특유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마치 그 사람 자신처럼. 그는 침대 머리맡에 따뜻한 차를 놓고는 조용히 잘 자요라고 말한 후 그녀가 적응할 시간을 주듯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웠다. 윤미는 뒤척였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 때문이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전 남편과는 전혀 달랐다. 전 남편은 자주 소리를 지르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다가 결국 더 젊은 여자와 떠나버렸다. 그녀는 다시는 결혼을 믿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도진은 그녀에게 결혼이 족쇄가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풍파를 함께 지나온 두 사람이 서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아침을 준비했다. 윤미가 부엌으로 내려가자 그는 서툰 손길로 죽을 끓이고 있었다. 며칠 전 중년 여성 입맛에 맞는 음식을 검색하며 그녀에게 물어본 그 모습이 떠올랐다. 윤미는 웃음을 터뜨렸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두 사람의 재혼 생활은 남은 음식을 나눠 먹고 TV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현관 앞에서 함께 화분에 물을 주는 등의 작은 일상들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첫 주부터 윤미는 자신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고 정리정돈이 철저했다. 반면 윤미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오늘 어디에 다녀왔는지 묻는 질문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며 생긴 독립심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는 평범한 질문마저도 사생활 침해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화요일 저녁, 그들은 첫 다툼을 겪었다. 오빠는 날 너무 통제하려고 해요. 그녀는 책을 꼭 쥐며 말했다. 도진은 놀란 듯 물었다. 그냥 당신이 돌봄을 느꼈으면 했을 뿐이야. 난 내 일은 스스로 하는 게 익숙해요. 돌봄 따윈 필요 없어요. 그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작은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 조용히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돌아와 말했다. 미안해.
당신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걸 잊었어.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 말에 윤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말이 그녀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사랑했다가 또 잃게 될까 두려운 감정, 자유를 잃을까 두려운 감정이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것이다. 그 후 그들은 조금씩 서로를 조율해 나가기 시작했다. 도지는 알람 시간을 다시 맞춰 그녀를 깨우지 않도록 했고, 윤미는 그가 좋아하는 몇 가지 반찬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다툼이 생기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랜 친구처럼 함께 사는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듯 이야기 나누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집 안이 아닌 집 밖에서 시작되었다. 도진의 딸 민정 때문이었다. 30세의 은행원 민정은 어느 토요일 오후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윤미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굳어졌다. 아빠 혼자 사시는 줄 알았어요. 민정은 싸늘하게 말했다. 도진은 당황하며 설명을 시도했다. 윤미는 부엌문 뒤에 조용히 서서 들었다. 민정의 목소리는 단단해져 있었다. 아빠, 엄마 감정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엄마는 아직도 힘들어하는데 이제 와서 50도 안 된 여자랑 결혼이라니. 그날 밤 윤미는 말없이 짐을 챙겼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를 막았다.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당신이 또다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그 후 도진은 매주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설명하려 들기보다는 자신의 일상을 딸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아침 차 한 잔의 평온함, 윤미와 함께한 시장 나들이, 호숫가를 산책하며 나눈 말들. 세 번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다. 윤미는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바라보며 인생을 곱씹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삶을 천천히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2달이 지나 민정은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례했던 거 사과드려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날의 만남은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화해의 시작이었다. 윤미는 자신의 첫 번째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처와 아무도 묻지 않던 날들 속에 동반자처럼 지냈던 외로움에 대해서도. 민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다. 충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윤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서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억지로 맞춰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도지는 미소 지었다. 아니, 나는 우리가 오래된 두 조각의 나무 같다고 생각해. 각각 균열이 있지만 잘 맞춰놓으면 튼튼한 의자가 되는 그런 조각들 말이야. 윤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알았다. 이 늦은 결혼이야말로 지금껏 그녀 자신을 위해 한 선택 중 가장 올바른 것이었음을. 챗GPT라 너희? 여름이 다가오자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고 더위는 동네 구석구석을 휘감았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윤미는 예전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차이점들이 이젠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재혼 생활은 첫 신혼여행처럼 달콤하고 고요하게만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거대한 거울처럼 서로의 성격 조각과 숨기려 했던 균열들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주었다. 도진 씨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있었다. 건조한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전하는 시사 소식은 현재 그들의 삶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였다. 반면 윤미는 조용한 아침을 원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말이다. 처음엔 윤미가 조심스레 이어폰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도지는 작게 틀었잖아라는 말로 몇 번이나 거절했다. 그러자 윤미는 점점 불쾌해졌다. 그녀의 사적인 공간이 침범당한 듯 느껴졌고 도지는 왜 그 사소한 일이 아내를 하루 종일 차갑게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윤미는 무심코 물었다. 왜 당신은 익숙한 방식이 늘 옳다고 생각해요? 도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한마디는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점점 벌어지는 거리의 첫 신호였다.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세월의 차이도 점차 드러났다. 도지는 단순하고 변화 없는 삶을 좋아했지만 윤미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으며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낯선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다. 그녀가 이달 말에 제주도를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히 피곤하게 어딜 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3년 전 혼자 다녀온 여행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다. 노을, 푸른 바다, 낡은 등산화가 담긴 사진들. 부부 생활은 단지 함께 밥 먹고 잠을 자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변화를 바라며 다른 사람은 안정을 추구할 때 충돌은 불가피해진다. 윤미는 점점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도지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밥을 해주고 차를 끓이고 장을 보러 다녔지만 그것은 따뜻한 연결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인 친절로 느껴졌다. 그녀는 친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재혼은 둘이 작은 섬에 살면서 다리를 다시 놓는 일이야. 하지만 윤미는 그 다리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느꼈고 그 누구도 그걸 고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듯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니 당분간 함께 살자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도진에게 꺼냈지만 그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 얼마나 있을 건데? 도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몇 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엄마 상태가 안 좋아. 그럼 나는 우리 이제 막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내가 무책임하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한 번쯤은 서로를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될까? 그들의 대화는 결국 침묵으로 끝났다. 그리고 며칠 후 윤미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다. 그 몇 주의 거리두기는 각자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다. 윤미에게 그것은 결혼이라는 기대에서 잠시 벗어나는 해방이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식사를 거르거나 제멋대로 먹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사소한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도진이 끓여주던 차, 피곤할 때 등을 쓰다듬어주던 거칠고 늙은 손,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식사들. 도진에게 집은 어느새 쓸쓸하게 비워졌다.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었지만 이제는 불평할 사람도 없었다. 장을 보러 나가지만 한 사람 몫의 식사만 준비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방식의 사과였고 말로는 다 하지 못했던 생각들이었다. 오랜 혼자의 삶 속에 타인과 어울리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자신의 완고함을 깨달아가는 시간이었다. 3주 후 도지는 윤미를 찾아갔다. 책망이 아니라 빼곡히 써내려간 작은 노트 한 권을 들고. 난 말을 잘 못해, 그가 말했다. 그래서 썼어. 네가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어도 괜찮아. 윤미는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다. 그녀를 바꾸려 했던 것에 대한 사과, 다시 사랑하게 된 늙은 남자의 두려움,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녀 대신 살고 싶은 게 아니라는 진심. 다음 날 아침, 윤미는 그에게 죽을 끓여주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 배우고 만들어주었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그들은 다시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모든 게 완벽할 거라는 희망이 아니라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워보자는 각오로. 두 사람은 작은 규칙을 정했다. 매일 각자만의 시간을 갖기, 한 달에 한 번은 꼭 함께 외출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감정을 숨기지 않기. 듣기 불편한 감정도 말하기. 9월, 두 사람은 함께 제주도에 갔다. 이번엔 도진이 직접 카메라를 준비하고 풍경 사진을 찍는 법도 배워왔다. 내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남기고 싶어서라고 했다. 억새밭을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윤미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기대서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서. 재혼이라는 삶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동화도 아니고 상처 뒤에 주어지는 보상도 아니다. 그건 한때 부서졌던 두 사람이 다시 함께 붙잡는 과정이다. 낭만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사랑일지라도 진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간은 창문 너머 햇살처럼 조용히 흘러갔다. 더 이상 격렬한 갈등도 끝도 없는 말다툼도 없었다. 윤미와 도지는 점점 느린 삶의 리듬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는 어떤 말도 크게 하지 않아도 되었고 어떤 사랑도 요란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시련의 시간을 지나왔고 이제 나이가 허락하지 않는 꿈 대신 세상에 증명할 필요 없는 부부가 아니라 그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매일 아침 도지는 늘 일찍 일어나 윤미에게 생강차 한 잔을 끓여 침대 옆에 두었다. 윤미는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곤 했고 눈을 뜨면 언제나 창문 너머 그녀를 바라보는 도진의 시선을 느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격렬한 갈망이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마치 처마 밑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처럼. 당신 머리카락이 더 하얘졌네. 어느 겨울 아침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미소 지었다. 당신이랑 함께 나이 드는 거니까. 공평한 거지. 그들은 함께 웃었다. 가볍고 담담한 웃음이었다. 슬픔도 후회도 아닌 그저 받아들임의 웃음. 윤미는 한때 노년이 두려웠다. 은퇴하고 쓸모 없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병들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도 두려웠다. 하지만 도진과 함께 있으면서 그 두려움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그녀를 공포에 빠뜨리지 않게 된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 역시 도진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남은 길이 짧든 길든 간에 그 해봄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윤미는 허브와 흰 국화를 심었고 도진은 마당 한켠에 오래된 나무 탁자를 다시 세웠다. 그들은 그 정원에 천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첫 가지 가지가 맺혔을 때 도진은 조심스럽게 따서 간단한 국을 끓였고 식탁 위에 올리며 말했다. 예전엔 60이 넘으면 삶이 지루할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오후가 되면 그들은 함께 호수 주변을 산책했다. 손을 잡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냥 함께 걷는 것, 바람 소리를 듣는 것, 발밑에 낙엽 소리를 느끼는 것. 그리고 가끔은 아무 맥락도 없는 이야기들. 이웃집 고양이 이야기, TV에 나온 새로운 요리, 그녀가 읽고 있는 책, 그가 라디오에서 들은 시 한 편. 어느 날 현관 계단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윤미가 문득 물었다. 만약 내가 언젠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진은 한참을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말해줄게.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윤미는 웃었다. 그럼 나 당신을 또다시 사랑하게 되겠네요.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해 그들은 함께 심한 독감을 앓았다. 윤미는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고 혼잣말로 어머니를 불렀다. 도진은 그녀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죽을 끓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녀가 혼수 상태일 때는 오래전 써두었던 일기들을 읽어주었다.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갔던 날들,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무슨 글을 읽었어요? 그냥 일기 몇 줄이야.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근데 넌 자면서도 내가 맞춤법 틀릴 때마다 찡그리더라. 그녀는 힘없이 웃었지만 진심이었다. 그 병으로 둘 다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들은 약을 작은 상자에 나눠 담고 서로 약 먹는 시간을 챙기고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었다. 비 오는 날이면 함께 흔들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어느 날 윤미의 친딸이 집에 들렀다.
예전엔 엄마의 재혼을 반대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도진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평온하게 살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먼저 저에게 평온을 주었죠. 그날 밤 윤미는 도진 옆에 누워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요. 황혼기의 사랑은 젊을 때의 사랑과 다르다. 격렬하지 않고 꿈같지도 않으며 달콤한 약속도 필요 없다. 그것은 인내이고 수많은 오해 끝에 얻은 이해다. 곁에 있는 사람도 상처 입고 실패하고 상실을 겪었지만 결국 나를 향해 걸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들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무릎이 쑤시는 날도 있고 갑작스런 통증이 오는 날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 무슨 요일인지 잊는 날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 곁에 있는 사람이 한 발 느리게 걸어도 기다려주고 흔들릴 때 붙잡아줄 사람이란 사실을. 계절마다 그들은 함께 하나의 일기를 썼다. 반으로 나눈 종이에 각자 한쪽씩. 때론 하찮은 이야기, 때론 작은 격려, 때론 오늘 음식이 유난히 맛있었다는 감사 인사.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치 지나온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던 것처럼. 그해 가을 도진은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관찰이 필요했다. 윤미는 울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의 계절을 함께 보냈죠? 9계절. 3계절만 더 보내면 10번째네. 약속해요. 약속은 못해.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매일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황혼기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멀리 있는 약속보다 매일 진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낙엽이 마당을 덮기 시작하던 어느 날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 긴 벤치를 하나 더 놓았다. 저녁 햇살이 눈을 찌르지 않게 해지는 걸 볼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벤치 등받이에 이렇게 새겼다. 우리는 여기에 왔고 여기에 머물렀다. 앞으로 인생에 며칠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었다. 겨울은 그해 유난히 일찍 찾아왔고 예년보다 훨씬 매서웠다. 눈은 11월 초부터 내리기 시작해 윤미와 도진이 함께 사는 통나무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하얗게 뒤덮다. 매일 아침 도진은 늘 그렇듯 이른 시간에 일어나 현관 앞 눈을 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삽질을 몇 번 하다 말고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다. 그는 힘겹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윤미. 윤미는 허둥지둥 뛰어나와 구급차를 불렀다. 사이렌 소리가 눈발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눈을 뜬 채 병원으로 실려갔다. 윤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모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잊고 있었던 존재, 도진이라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실질적인 두려움이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고령의 나이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야 했다. 최소 2주간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윤미는 눈앞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회복실 침대에 누운 도진의 곁에서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윤미는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잠시 후 도진이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눈에 띄게 약해졌고 동작은 느려졌으며 매일 여러 종류의 약을 먹어야 했다. 둘이 함께 호숫가를 산책하던 시간은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졌고 깊은 대화를 나누던 밤도 자꾸 졸음에 가려 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열이 조금 있던 오후에 말했다. 이젠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윤미는 말을 잘랐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더 이상 젊지 않잖아. 당신도 알잖아. 윤미는 고개를 돌렸다. 모르는 게 아니었다. 다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함께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서류들, 유언장, 오래된 사진들. 도지는 일생에 단 한 번 만났지만 도움을 준 이들에까지 짧은 편지를 남겼다. 윤미는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다 써요? 깔끔하게 가고 싶어서, 가볍게. 어느 날 밤 도지는 그녀를 정원으로 불렀다. 눈은 그쳤고 달빛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없게 되더라도 당신 인생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지 마. 당신은 예전에도 혼자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어. 다만 마음의 문을 닫지는 말아줘. 윤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다. 마치 마지막 따뜻함을 기억하려는 듯. 한 달 후 어느 아침 도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편안했고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는 듯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자는 동안 심장이 멈췄습니다. 고통은 없었어요. 하지만 윤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장례식은 도진의 뜻대로 단출하게 치러졌다. 울부짖음도 요란한 애도도 없이 그저 몇몇 친구들 윤미의 딸 그리고 도진이 남긴 편지들이 전부였다. 그녀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을 때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시 살아났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후회하지 마요. 미련 남기지 마요. 난 늘 여기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계절 속에. 그 이후로 윤미의 일상은 긴 침묵으로 이어졌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적막했다. 식사 중 그가 부르던 목소리도 지나가며 무심코 잡던 손길도 사라졌다.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치 그가 잠시 외출했다가 금방 돌아올 것만 같았다. 윤미는 조용히 앉아 둘이 함께 쓰던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엔 도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번 겨울은 참 춥구나.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나는 무섭지 않아. 윤미는 조용히 펜을 들고 다음 문장을 써내려갔다. 이번 겨울 난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추위에 익숙해지려고 해요. 당신이 가르쳐준 것처럼 어둠을 지나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장례식이 끝난 첫날 그녀는 혼자 호숫가를 산책했다. 걸을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제 더 이상 그가 곁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 소리가 들렸다. 도진이 휘파람 불던 그 소리와 너무도 비슷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다. 누군가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듯한 따뜻한 기운을.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오늘 첫눈이 왔어요. 작년에 심은 가지가 다시 싹을 틔웠어요. 딸이 이번 주말에 놀러 온대요. 그리고 가끔은 단 한 줄.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집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새롭게 정리했다. 더 밝고 더 따뜻하게. 마치 도진이 저번 어딘가에서 그것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윤미는 작은 기념식을 열었다. 장례식도 추모 행사도 아닌 조용한 저녁 식사. 마당에 작은 식탁 하나, 이로 환하게 웃고 있는 도진의 사진 한 장, 그리고 그의 자리에 놓인 빈 의자 하나. 윤미는 그 자리에 앉아 도진이 좋아하던 포도주를 한 잔 따르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닫지 말라고 했죠. 아직 완전히 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빛이 들어올 만큼 기억이 아프지 않을 만큼은 열어두려고 해요. 그녀는 알았다. 그것이 도진이 진심으로 바랐던 것이란 걸.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내 삶에 존재했었다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했었다는, 함께 폭풍을 견뎠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록 사라졌더라도 그들이 남긴 기억들, 가르침들,
고요한 순간들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간다. 이제 윤미는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를 배웠기 때문이다. 받아들인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지니는 것이다. 빛처럼 바람처럼 나의 일부로서. 봄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았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가지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도 없었다. 다만 처마 밑에서 마지막 눈송이들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나무 창틀 옆에선 작은 새싹들이 말없이 고개를 내밀 뿐이었다. 하지만 윤미에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이었다. 어느 아침 그녀는 도진이 앉던 의자에 손을 얹었다. 조심스레, 기억을 어루만지듯 그렇게. 더 이상 눈물도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던 여보라는 낮은 속삭임도 없었다. 그저 길고 깊은 숨결 하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슴에 감돌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둘이 함께 써왔던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당신은 내게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나는 혼자 걸어가는 법을 배울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일기장을 조심스레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직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도진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바깥으로 나가는 횟수가 늘었고 옆 마을의 도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저녁이 되면 희미한 조명 아래 가만히 앉아있기보단 잔잔한 음악을 틀고 식물에 물을 주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쓰기,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다시 자신에게로 이끈 것이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쓰는 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 슬픔과 기쁨,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자신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들이었다. 짧은 글들을 지역 잡지에 보내기도 했다.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답장을 받았다. 그녀의 글이 봄 햇살처럼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말과 함께 몇 년 만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의 칭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침의 녹차 향기처럼 은은하게 변화가 집안 가득 퍼지고 있었다. 이젠 아침마다 더 일찍 일어난다. 차를 우려내고 창문을 연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흙냄새와 함께 가끔은 옆집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온다. 예전엔 너무 생기발랄해서 두려웠던 그런 소리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안도감을 준다. 절대적인 고요함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기 있는 소리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웃들과도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다. 뒤쪽에 사는 할머니는 매일 오후 떡을 한 접시 들고 찾아왔고 창밖을 지나가던 소녀는 그녀가 키우는 화분을 보고 조심스레 물었다. 아줌마, 이건 무슨 꽃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들레란다.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고개를 들고 있어. 어느 날 헌책방에 앉아있던 그녀는 중년의 여성이 회고록을 한 장씩 넘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인의 눈빛은 몇 년 전 자신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의 눈. 윤미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혹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서 책을 찾고 계신 거죠? 그 여자는 고개를 들고 멈칫하더니 천천히 끄덕였다. 남편을 1년 전에 잃었어요. 윤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권의 책을 건넸다. 수용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겪은 상실과 아픔이 누군가를 그들의 어둠 속에서 꺼내줄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연락이 왔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에 대해 매달 한 편씩 글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호숫가의 여자라는 필명으로 이렇게 썼다.
한때는 인생이 그저 흘러가는 날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제게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힘은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고 다만 깨우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과부로 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떡을 만들고 주말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잡지 칼럼을 통해 이 조용한 마을에 작지만 꾸준한 심장처럼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호숫가의 나무 다리를 건너며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도진이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던 장소였다. 그날의 바람은 선선했고 호수는 맑아서 바닥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를 그리워하며 슬퍼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도 보고 있죠? 나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어깨가 축 처지지 않은 가벼운 걸음이었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미소는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한때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성이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냥 웃으며 말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저 어느 날 추억만으로 사는 걸 멈추고 남은 삶을 직접 써내려가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새로운 삶이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를 따뜻한 숄처럼 두르고 추울 땐 감싸 안고 햇살이 따뜻할 땐 벗어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